제가 저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행사가 많아요. 정치인은 우리나라 좀 그 지역구 인사 다니는 시간 줄여야 되는데 우린 정치인에 대한 가장 무서운 비판이 뭔 줄 아세요? 뽑아놓으니까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고요. 정말 섬찟합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 그거는 그 떨어져본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십니까? 네. 안경 바꿨네요. 정말 무서워요. 안경을 바꿨어요. 안경 많아. 안경 많아. 그래서 최천 변호사가 뭐 돈이 없는 줄 알았더니 금태 안경으로 요즘 후원금이 팍팍 들어오고 있어서 저도 팍팍 쓰고 있습니다. 그 기왕에 말했으니까 홍보 좀 하시죠. 출판 기념일 하신다고. 됐어요? 이 책 제가 아니 아까 홍보를 했는데 아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검찰을 다룬 책들 속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최 변호사님 책하고 어때요? 경쟁 관계 있는데.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아니 안 하는 수도 있고 이런 기회에 이 책이 얼마나 그 엉터리 책인지를 이제 얘기를 해갖고 확 밟는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고. 경쟁 관계 있으니까. 근데 기자들 앞에 또 정치인이 쫄잖아요. 이제 지금 기자 아니고 지금 필자로 온 거야. 필자로 왔어. 근데 이수혁 기자 여기 이제도 나옵니다만은 스폰서 검사, 뭐 떡검, 또 이번에 뭐 무슨 벤치 검사요? 벤치 검사, 색검들 그게 아니 검사들이 왜 원래 그렇게 대접 받고 살았던 거예요 원래요? 그건 또 안 교수님. 이게 골치 아픈 거 왜 다 나다고? 이게 필자가 주로 대답을 안 하고 나는 난 잘 몰라 사실. 나는 딱 하나 안기부와 검찰 간의 관계만 봤어요. 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검찰에 대한 연민 그런 부분이 느껴요. 북한을 예를 들었는데 제가 북한에 살면 그 생각이 들지 않을까. 저는 검찰에 가서도 내가 만약에 검사됐다면 상당 부분 동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판하고 이게 찌르는 것도 좋은데 계속 거꾸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그 사람도 숭할 수 있는 비판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영고주의고 아니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런 것들이 이 사회 문제가 다 호흡을 하고 있어요. 영고주의가 숨쉬는 것은 검찰에서 숨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폐가 아주 극화되고 있는 거고 색검이나 떡검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그 똑같이 돈 받아먹는 검사도 고위직은 빠져나가고 상대적으로 하위직은 처벌받는 현상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검찰에만 그러면 막 성접대 받고 막 그랬냐? 대한민국 그런 사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런 거 받고 심지어 이 서문에 정관예우도 썼는데 정관예우 이번에 저축은행 사태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고 국세청 무슨 국장은 SK에서 막 30억 40억 받고 그랬잖아요. 황당한 정관예우들이 다른 데 많은데 검찰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판하고 뭔가 계약안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막 색검이고 떡검이고 다 좋은데 그렇게 해서는 저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분히 보고 이게 검찰 고유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과 호흡하고 있는 문제를 걸러서 얘기를 해야지 여기 계신 분처럼 계속 떡검이고 막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면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유효한 어떤 실제적 개혁방이 나올지 저는 약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제가 논의의 그 소스를 하나를 던졌을 뿐이죠. 사실 끌고 저는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만 맨 뒤에 써놨는데 그 정도인 겁니다. 좀 뭐. 선거를 하자고. 왜 최천 변호사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역사적인 건 모르겠어 하는 거 쳐다보고 눈치가 빠르셔요. 확실히 여기다. 제도적인 거 모르겠으면 최천 쳐다보고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 머리말 읽지 말랬더니 마지막 읽고. 검사 개혁이요? 옛날처럼 국정원이 통제하면 되죠 뭐. 국정원이. 지금도 국정원에 검사들 파견 나가죠. 예, 그렇죠. 그것도 웃기는 거죠. 청와대 파견은 그나마 옷 벗기 가지고 갔다가 사표 던졌다가 다시 갔다 오면 재취업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그것도 아닐걸요. 아예 노골적으로 파견시킬걸요. 현직 검사가 나오죠. 네. 현직 검사가 현직 신분으로 가고요. 부장 검사급에서 부장 검사 가죠. 예, 평검사단. 그리고 웃기는 게 이거 하나뿐이에요. 계속 이제 검찰 옹호자인데 지금 판사도 국회 파견 가고 청와대도 파견 가요 지금. 아시나요 지금? 판사 파견 갑니다. 지금 판사 청와대 파견 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판사 지금 가요? 지금 가 있다니까요? 국회에서 법을 형식적으로 법을 만들 때 대부분 검사도 파견 가있지만. 그럼 판검사고 오지. 검사도 옵니다. 검사도 와요? 검사도 옷 벗고 가는데 판사는 안 갔거든요.
판사는 옛날에 누가 있냐 지금 양창수 대법관이라고 지금 엄청 막 근엄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청와대 판 갔다 왔다고 막 학생한테 자랑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서울대 법대 교수하면서. 근데 그게 한참 넘었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됐어요. 법원에서 판사 당시 잠깐 옷 벗고 청와대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법무비서관도 그런 거죠. 그 법무비서관이 원래 옛날 국회 파견 나와 있었어요. 저희 때. 근데 다시 워싱턴 갔다가 들어와서 부장판사 하다가 다시 청와대 이번에 법무비서관으로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의 말 설명을 드리는 건데 검사나 판사가 그 안기부나 그 안기부는 행정부의 일부죠. 그리고 그 청와대나 혹은 그 입법부에 나가는 것은 삼권 분립 정신의 상당 부분 이배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뜻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은 국회에 나가 있는 제가 알기로는 나가 있는 판사와 검사들이 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법을 제정할 때 가장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판사가 아니고 실제로는 검사들이라고 그럽니다. 그 제가 뭐 직접 하는 걸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 정말 최재천 전 의원한테 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입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일상적으로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입법을 하는 그 전문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올리는 걸 놓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검토하고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때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입법이 갖고 있는 부분은 애초부터 행정의 편의적으로 혹은 행정의 편리하게 그러니까 최종적인 집행자인 검찰은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국회는 법을 입법하고 그리고 판사가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삼권 분립 정신 자체가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외국 사례를 몰라서 그렇지 외국인 거의 없겠죠. 이런 일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 제가 언제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물어보고 싶다고 그랬지 지금. 왜요? 아니 제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나라 입법에 대한 이순혁 기자가 안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입법에 대한 통제권이 사실상 법무부 법무실에 있어요. 왜냐면요. 모든 법안이 국회에 오면 이제 법사위로 가잖아요. 법사위가 법안 심사 소위가 둘이 있어요. 1심사 소위는 사법 관련 법안을 다루는 거고 2심사 소위는 사법부 이외 법안을 다뤄요. 모든 행정법이 죄악을 빼놓고는 전부 다 법사위로 오잖아요. 그러면 제2소위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때 각 부처 차관하고 법무실장이 동시에 들어와요. 근데 검사장은 차관급이잖아요. 여기 글 나와 있지만 지금 국방부가요. 국방부에가 차관 8명 있을 겁니다. 8명 있죠. 차관급이. 법무부 차관이 국방부 차관이 서해로 9등이야. 네. 국방부 장관 1등이고 2등이 합참부장이고 쭉 내려가요. 사성 장군들이 차관급이에요. 이것도 웃기는 건데 하여튼 장관급이던가 예, 장관급이고 법무부 차관이 9등인가 되죠. 그렇죠. 맞아. 그런 식으로 하여튼 높이 돼 있는데 검찰에는 차관급이요. 그러니까 장관급이 둘이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검찰총장은요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배석을 안 합니다. 대등하다고. 미리 와서 인사만 갖추고 떠나요.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취임식장 들어가기 전에 뒤에서 차 한잔 마시고 떠납니다. 우린 대등해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법적으로. 그런 표현으로 절대 배석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차관급이 50 몇 명? 55명인가 4명인가? 여기 글이 나오는데 참여정부가 사실은 8명 자리를 만들어줘요. 잘 보이려고. 난 이거 뼈아픈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 대목 좀 자세히 잠깐만. 요 대목을 좀 자세히 설명.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거기 좀 얘기 좀 해줍시다. 요건 중요한 대목이어서 노무현 정부가 조금 있다가 지금 자기가 얘기 시작했잖아. 그 얘기를.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사회자요? 사회자 해. 근데 그 일단 내 말하고 그 하자고 그랬는데 검찰들을 늘렸잖아요. 왜? 제가 이런 때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가예요. 사실은 모르죠, 여러분들. 자마지 모르조에 있는 거는 모르조란 말은 부르주아란 말의 줄임말입니다. 작가는 필화 사건이 있어요. 알라딘에서 검색을 하면 그러니까 됐습니다. 자, 작가는 철판 필화 기념 사건이 잘하고 있어야 싶어요. 되는데 주로 설화 사건이 있죠. 그 얘기 좀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거 빗나갔습니다만 그 2심사 소위로 모든 법이 100% 거쳐가는 거예요. 그때 법무실장이 다른 부처 차관과 동시에 앉아서 그 법안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의견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요 법무부가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법무부 법무실이. 거기서 완벽하게 자신들 이해관계가 반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권력입니다, 사실은. 무서운. 어쩌면 거의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은 보좌관 불과 국회의원 그 보좌관 7명이지만 죄송합니다만 구급 그 뭐 격리 좀 도와줘야 될 분 있잖아요. 소리들이 많으니까 정치 자금이나 그 다음에 운전하시는 분 한 분 있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분은 4분 5분인데 그분들이 이 많은 법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보고서를 누구한테 용역을 줘요. 그럼 누구한테 용역 주겠습니까? 결국은 법 잘하는 검찰에다가 이거 하나 만들어자 주면 금방 만들어져요. 국회의원들 법안 만들 때 다 행정부처에서 만들어다 줍니다. 보좌관들 하나도 만드는 게 없어요. 국회 입법조사처에 사람들 늘리자고 그러면 결사반대예요. 국회가 왜 사람 늘리냐, 왜 예산 니들 쓰냐고 정치인들 이러면서. 사법부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0.7%인가 쓰고 국회가 뭐 한 1, 2% 쓸까? 나머지는 행정부처가 써요. 돈이 힘이잖아요. 근데 빗나갔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법무실장이 들어와서 모든 법에 대해서 통과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조율을 하는 거죠. 기준을 만들어버려요. 대한민국 법제처는 있으나 마나예요. 저건 법안 공고하고 뭐 형식적인 심사하는 거고 실질적인 심사 의견 반영은 100% 심지어 의원 입법까지도. 법제처는 정부 입법에만 관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 입법은 국회만 관여해야 되는데 역시 제2심사 소위로 들어왔을 때 심사할 때 법무실장이 들어와서 다 자기들이 이제 전문가 됐으니까.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있겠죠 어딘가. 그 각각 우리가 말하다 보니까 갈수록 심각한 기분이 드네. 상권분리법인데 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권분립은 되어 있으나 서로 그 업무에 협력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 포괄적으로요. 그러니까 그걸 유권에서 확대하기 시작하면 협력을 넘어서 지배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문제는 이제 지배에 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검찰 얘기가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법률 제정 권한 그리고 사실상 검찰 권력이 어디까지 확장돼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최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은 흔히 검찰의 권력에서 얘기할 때 빠져 있는 거죠. 대개 기소 독점 문제 중심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주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순재 기자,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하려면 떡검, 뭐 스폰서 검사, 뭐 벤츠 검사 그럼 개혁의 방향이 어긋날 수 있다. 그런데 그 말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은 이제 검사들이 고난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리고 국가 권력의 위상이라고는 엄청난 배후까지 가지고 있는데 국회검사 상징으로 보는 거고 국민들은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검찰 개혁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권력을 이렇게 남용해서 개인이 벤치를 받는다든지 뭐 이를테면 향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성접대를 받고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국민들이 사실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순혁 기자가 이제 한국 사회에 포괄적으로 지배 권력 내에 만연돼 있는 행태들이다 것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권력보다 특히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말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맞습니다. 아니 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고 걸렸을 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죠. 100% 동의합니다, 형님. 그러니까 고전적인 논리로요. 감시견은 누가 감시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감시견을 누가 감시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감시견에 대한 최고의 감시 권한은 법원이에요. 법원이 무능해서 그래요. 법원이 무능해. 성적으로 쭉 1등부터 100등 판사 101등부터 200등 검사 이러니까 검사들은요 법원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임마 내가 잠시 시험 못 봤을 뿐인데 너랑 뭐가 달라 이러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그래요. 건물도 똑같이 짓고 설계 도면을 주면요 저놈들이 10층 설계한다 그러면 교묘하게 11층 설계해 가지고 와요. 법원이 몰래 땅을 사잖아요. 그럼 검찰은 죽으라고 그 옆에 땅 사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진실 변호사가 워낙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쉽게 이제 막 넘어가 버리니 무슨 얘기냐면요. 사법부 시험을 합격하지 않습니까? 그럼 1등부터 제일 높은 순번으로 대개 판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판사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 남는 자리부터 검사가 됩니다. 물론 검사를 1등인데 연수원을 1등 졸업해서 검사하겠다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경우는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검사들이 늘 판사들에 대한 일정한 아니라 전부 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하나는 뭐냐면 판사들이 그래서 근데 판사들에게 그게 조금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월감이. 왜냐하면 그래야 검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의 내용을 에 대해서 법리에 안 맞다고 하는 판단을 자기가 내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좀 더 우월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치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늘 열등의식 같은 게 좀 있다는 겁니다. 만연히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한층 높이 짓고 땅도 옆에 땅 사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심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검사들 이렇게 조직을 모이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면적으로는 판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은 그렇게 떼거지를 안 다니거든요, 거의요. 근데 안 다니에도 불구하고 검사들끼리 다니려고 하는 이유는 늘 자기보다 판사도 다녀요. 다닙니까? 판사는 다니는데 그 떼거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서열순위 완벽하게 되죠. 그러니까 등산을 가도 한 10보, 20보 지나고 나면은 저 이명서열순대로. 판사는요 걸어갈 때도요 우배석은 오른쪽에 서고 좌배석은 왼쪽에 서고 밥 먹으러 갈 밥 때도 먹으러 갈 때도. 거의 미친 나라야 이건 정말. 정말이에요. 검사들 생각은 밥상도요. 어때요? 맨 처음에 재판장이 들고 그 다음에 우배석이 들고 좌배석이 들어요 순서대로. 진짜 이거는 그 요새 제일 우리 세 무서운 사람 일단 말 좀 그만합시다. 명예훼손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일단 말 좀 명예훼손입니까, 그만합시다. 아닙니까? 세 사람 말 계속 가는 게 필자 말 한마디도 안 하네. 아유 구경하는 것도 재밌네요. 네, 이순혁 기자님은 오늘 여기 주빈이에요, 주빈. 구경꾼은 여기요. 검사들은 어때요? 판사들은 진짜 등산할 때도 사법시험 성적순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법원 가는 것도 철저히 그 사법시험 성적순을 유지한다는데 아이러니컬하게 몇 년 전부터는 이게 좀 깨지고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제 차관급 대우를 받는데 여기는 이제 경쟁률이 한 3대1, 4대1 되고 좀 심해요. 지방 부장판사가 그냥 가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 고등부장 승진이 거의 사법시험 성적순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판이 많았죠. 왜냐하면 20년간 법관 생활했는데 누구는 열심히 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했을 텐데 사법시험 성적이 안 된다 해서 떨어지고 누구는 못 했을 텐데 그때 임용 성적 높다는 이유만으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비판이 많았는데 그래서 몇 년 사이에는 제가 이제 일단 5, 6년 지금 워낙에 비판이 와서 그 변화가 좀 왔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그다음부터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아요. 되게 아이러니컬. 예전에는 어찌됐건 성적순으로 해서 다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더 눈치를 본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뭐 피하려니까 또 다른 방식의 이제 그 어떤 딜레마에 봉착이 된 거죠. 근데 검찰은 판사와는 다르게 그 1차 사법시험 성적이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 1차 임용지 첫 근무지 1학년 임지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제일 성적 높았던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부, 남부, 북부, 서부 한 다음에 이게 서울에서 멀어져 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1, 2학년 때, 2학년 때 뭐 이렇게 좀 발군에 뭔가를 보이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섞여요 봐. 그래서 이제 검사들이 법원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가 낫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발탁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사법시험 성적 꼬리표가 금방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럼 대신에 뭐가 그 사람들의 어떤 인사와 평가의 기준이 되냐고 했을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이게 그러니까 사건을 얼마나 위의 뜻대로 잘 처리하느냐 등등이 많이 또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이요. 답답하죠. 볼 때는 정말 돌아보기에 답답한 건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나름 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판사들 그렇게 쭉 성적 순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가령 PD 수첩 기소되고 뭐 누구 정봉준을 유죄를 때린 놈이 발탁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주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데 검사도 보면은 이렇게 쫙 저 서열순대로 박근수대로 하잖아요. 박근수대로 하는 그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검찰 얼마나 권력 눈치 보고 민감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민감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놈을 발탁시키지 못하는 시스템이 박근수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데 옛날에 지금 저 신직수라고 있었습니다. 홍석현 장인. 그러니까 이건희 사돈이죠. 이건희 사돈인데. 검찰총장 우리나라 최연소의 최장수 검찰총장이에요. 동기들이 부장검사 다 할 때 36살에 검찰총장으로 왔어요. 이순혁 기자 모르는 내용입니다. 네. 아니 그 박정희 법무참모였잖아요. 박정희 법무참모. 사단장 법무참모였죠. 웃으러 간 얘기입니다. 너무 깜짝 봐요. 정색을 하고. 저 바보 아니에요. 야, 근데 나 바보 아니에요를 울면서 하니까 바보 같아. 갑자기 서러워지네 막.
검찰에 찔러. 자 그렇게 발탁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놈들이 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검찰 내부에서 조직 보호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쓴다고 합시다. 그런 풍조 같은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발탁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권력이 그러니까 검찰이고 뭐 그 법원이고 이런 것들을 자기 권력의 도구로 쓰려고 했을 때 그나마 그래도 조직의 안정성이나 뭐 그걸 지키자는 얘기가 그 밥그릇순, 서열순, 성적순 뭐 그런 건데 이제는 이것 자체가 권력기관화 되어버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거 이제 정말 우리가 민주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이게 그 악습인데 또 이제 지금 이명박이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사건들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검찰에서 알아서 착 하는 놈들 있고 그걸 법원에 넘겼을 때 또 알아서 기어주고 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을 어떻게 외부에서 견제하고 하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한 게 언론밖에 없는 거죠. 언론이 이런 속사정을 까발려줘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는 오히려 기자한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 당시에 못 썼느냐. 왜 이거 가령 무슨 검사가 뭐 때문에 어땠다 이 검찰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여기에 나오는 그 이게 뒷담화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일 때는 왜 못 썼는지. 그 뭐냐면 등산을 하는데 숲길을 막 가잖아요. 그러면 나무들은 막 관찰하고 참나무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가는데 숲 전체를 그리려면 그 등산길에 나와야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노무현 수사를 리뷰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런 걸 취재할 수 저는 법조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당시 쏟아지는 게 워낙에 막 시끄럽게 되면 지나갔는데 그걸 좀 지나고 나니까 문제의식도 생기고 제가 이제 만나는 본의 아니게 취재가 됐죠. 뭐 술자리에서 만나거나 편한 사정에서 만나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 그 핵심에 가까이 있던 분들한테 자연스레 듣게 되고 하면서 제가 그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이 전체가 이런 컨셉으로 읽힐 수 있겠구나라고 정리가 됐던 거죠. 근데 당시에는 노무현수사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다. 그 핑계는 비유를 하자면 숲길을 걷고 있을 때는 등산로를 그릴 수가 없는 약간 그런 비유를 해서 좀 오, 창피하지만 훌륭한 비유를 이순혁 기자가 박수 이럴 때 보내는 겁니다. 이게 계속 띄엄띄엄 뭐 저기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몇 가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점점 1시간쯤 되면서 분위기가 이순혁 기자가 적응하고 있는 그런 판입니다. 그래도 몇 가지 얘기를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검찰 개혁에 대한 방안도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먼저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여러분 검찰 권력이 비대해진 걸 한눈에 느낄 수 있었던 몇 개의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령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노 대통령에 대한 문제 또 뭐가 생각나세요? 미네르바 사건 이제 표현의 자유를 하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결국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미네르바 사건 또 무죄가 나온 사건이 어떤 게 있나요? 정현주 한명숙 등 있죠. 뭐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어째 이 책 부제로 삼고 있는 것처럼 이 부제도 제 의지와 다르게 달린 부제라서요. 부제가 이 책에 있는 다 권위가 아니에요. 그건 저 검사가 물어볼 때 그렇게 답하시고.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는데 가장 독한 마음을 가지고 쓴 게 그거예요. 뭐 누가 뭐 얘기를 하건 뭐하건 간에 그게 이제 그 세 가지 사건 정현주, 미네르바, PD 수첩 사건을 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이 어디에 있냐? 잠시만요. 쓴 건 맞죠? 너무 띄엄띄엄 봐요. 아니야 이것도 편집부가 순서를 바꿔놔서 그럴 거야. 130쪽에 있는데 130쪽 맨 밑에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을 다 서술하면서 이런 인사 행태가 청부 폭력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조폭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이제 이것은 이게 미네르바 PD 수첩 그리고 그 조현주 세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났으면 검찰로 말하면 게임에서 진 거거든요. 근데 이 주무 담당자들이 다 승진을 하고 지금도 잘 나가요. 이거 뭐냐면 정권 수뇌부, 정권 그리고 검찰 수뇌부의 의지에 맞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서 게임에서 지고 왔더라도 배려를 해주는 거죠.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임수혁 검사였나요?
임수빈 검사 그 피디수첩 뭐 광우병 그거 조사하다가 결국 사표 썼는데 예, 그렇죠. 예, 예. 그 사표를 쓸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자기가 버틸 수가 없습니까 그 정도로? 그때도 제가 출입하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게 또 질문이 제대로 들어가면 출입해지고 있지 않았나? 근데 그때 저기 그 사건 말고 저기는 직접 했잖아. 금태섭 변호사, 금태섭 검사.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현직 얘기를 좀 검사 소개해 주시죠. 그때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 검찰의 이 조직 논리라는 게 무섭구나. 이게 그러니까 위에 생각하면 막 위에서 시키고 막 일사불란 이거만 생각하죠. 근데 금태섭 변호사 가장 결정적으로 그때는 심리적 검사였죠, 그러니까. 예. 예. 이제 부부장 검사 승진을 막 앞둔 상태였는데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은 게 뭐냐면 후배들이 와서 치봤습니다. 뭐라고 그래? 그 궁금하네. 치받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은 그렇게 검사 생활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검사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해서 후배들이 치받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각오를 했는데 후배들이 치받았을 때는 좀 상처가 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치받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전에 들었죠. 근데 그게 검찰의 조직 논리인 거예요. 이 조직 논리가 무슨 꼭 위에서 데려가서 그게 그냥 무르듯이 막 맨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조직 전체에 암묵적인 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룰에 어긋나면 밑에서 치받고 여기 말한 총장도 옷 벗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 정도는 하는데 경찰에 기에 밀렸다 그러면 이거 뭐야 막 하는데 다 위를 쳐다봐 그러면 이 조직의 보스도 분위기 파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검찰의 조직 논리와 조직 분야가 이렇게 강고하거든요. 그 어제요. 최천 변호사가 그 어제 댓글이 붙었나 이거 없네. 그 오늘 이 북쇼가 있으니 북콘서트가 있으니 많이 와달라 했더니 댓글이 붙었는데 거기에 이순혁 기자 이걸 항의하는 댓글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티가 많대 이순혁. 그러니까 예, 좀 맥락을 말하고 압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그 중에 하나가 한명숙 전 총리 기소에 관련해서 네. 한명숙 TV 나가서 뭐 한이 TV에 가서 뭐 조금 뭐 그런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그러면서 네. 뭐 항의성 댓글이 붙었는데 댓글이 많이 답답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말한 이 청부 수사와도 같은 세 가지 사건과 한명수 사건은 약간 저는 이 결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이 말은 제 잠깐만요. 생각이고. 예. 이 말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뭐 이미 당했는데 뭐 씻는다 하면 아니 어쩔 수 없어요. 당하고서도 반성을 안 해서 또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나는 관장을 해야 그거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더군다나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서해성 옆에 앉아서 그거 안 돼요. 아니 그 부분은 뭐 쪼개서 뭐 여쭤보면 제가 그 답변할게요. 근데 부마서 악플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PD 수첩, 미네르바, 정현주 사건과 한명 사건은 저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어서 물어보면 왜 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근거가 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럼 빨리 물어볼게요. 성질 급하니까. 자, 뭐가 다릅니까? 청부 수사의 성격이 나머지 이 앞에 세 사건과 한명수 사건은 좀 다릅니다. 지금에 와서 한명수이 막 살아 돌아온 성자 막 중요한데 그 당시 검찰에서 검찰 조직적인 차원에서 한명수 전 총리를 꼭 쳐서 죽이듯이 뭐 이렇게 갈 필요가 전혀 없었던 사안이에요. 정권의 이해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안 같은 경우는 무죄를 받았음에도 영전하고 말을 했죠. 근데 이 한명숙 총리 사건은 검찰에 제가 만나본 상당수들은 그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래. 검사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죽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 밑에서 총리했던 사람을 저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도 아닌데 수사를 문제로 두 가지 원인인데 하나는 뭐냐면 비리가 어떤 쫙 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한테 1,000만 원 주고 누구한테 뭐 1억 주고 이런 막 시스템이 딱 구조적으로 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돈이 엄청난 거액이거나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개별 진술 하나뿐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많았어요. 근데 그게 계속 관철이 돼요. 그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와 그걸 커버했던 3차장 검사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잘 몰랐고 자기들은 유죄가 된다고 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검찰 수뇌부 핵심 판단은 뭐였냐면 유죄는 입증이 문제거든요. 죄가 실제로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입증이 돼야 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많이 우려를 했는데 수사팀은 된다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국은 밀고 갔는데 결국에는 깨진 거고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그 수사팀 특히 그 부장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분이 매우 싸늘했죠. 가뜩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죽여서
검찰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편파적인 비판을 받을 때가 없었는데 거기다 총리께까지 해가지고 이게 뭔 이 짓을 했냐. 그래서 이 세 사건과 달리 한명숙 총리의 1차 사건 수사했던 부장검사는 아직도 변방을 돌고 있습니다. 한명숙 총리가 지금 서울시 선거 나와서 간발의 차이로 떨어지잖아요. 검찰 수사가 없었으면 그게 그 정도 됐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으니까 밑에 총리했던 사람도 죽여했다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한명숙 총리가 그만큼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까? 없거든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만큼 득표를 만들어주고 다 해준 게 검찰이고 그걸 검사를 다 인정을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도 있어요. 할 거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챙겼다.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당시 부장검사가 대검, 법무부, 중앙지검 이 세 곳 중에 한 곳도 거치지 못한 80%에 해당하는 시골 검사다. 그리고 물론 TK 검사였던 거. 그러니까 그쪽 근무 경력 한 번도 없는데 일약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 온 거예요. 이 사람은 평검사 시절에 한 번도 그쪽 근무를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과를 내고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무리를 하고 이걸 할 수 있다 해서 위에 설득하고 위에서 특수사 경험 별로 없고 기획통이었던 김주현 3차장이라든지 공안만 했던 노광균 차장 그걸 제대로 챙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인이 그대로 가고 수사를 했는데 깨지고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다 그 라인 다 문제다 해서 검사장과 차장과 부장이 다 비판을 받아요. 검찰 내부에서는. 그래서 차장과 검사를 해도 워낙에 세니까 하지만 부장검사는 아직도 회복이 못 되고 지난 일선검찰청의 형사부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에 세 사건이랑 결이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지고 악플이 많이 발랐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 생각이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그래도 좀 다르게 생각해요. 다르게 생각하고 그 이유가 저는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른 두 분은 말씀 안 하시고 저는 어차피 베린 몸이니까 저하고 이슬기녀 둘이만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두 분은 한 분은 정치하셔야 되고 또 그분이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인품 잘 지킨 걸로 공식적으로는 되어 있으니까 가만 계시고 내 유일한 저게 서해상하고 같이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저도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뭐 기소 여부를 떠나서 왜 6.2 지방선거에서 사실 야당이 압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지셨죠 사실은. 그 당시 단체장들의 간표만 시장표 그대로 갔으면 압승이죠. 그것도 압승이죠 당연히. 근데 못 됐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대중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것들도 그런 부분도 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이제 그 말 속에서 이제 알아들으면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뭐다 뭐 상관없어. 자 이 정도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하시고 자 예. 책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28페이지요. 28, 29페이지 있죠. 한번 보실래요? 검사 중에 누구누구가 깼다면 판사 출신 중엔 우리보다 조금 선배 누가 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 풍족하게 가란 누가 MT를 가서 서울에서 평양까지라는 민중가요를 계산하에 불렀다. 예일도 가고 하버드도 가고 못 갈 곳이 없는 대로. 그 뒤 판사가 됐다가 지금은 여성 정치인이 돼 있다. 그때 MT를 갔던 이들 가운데 하나는 TV 뉴스에서 누구를 볼 때마다 그 MT가 생각난다며 혀를 끌끌 차더라. 누구예요? 말할 수 없어. 누가 혀를 끌끌 찼냐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 내용이 누가 얘기를 해서 봤는데 트위터에도 이 내용 그대로 인용을 해서 크크크라고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사정을 들어왔는데 속 이야기를 안 해주네. 그거는 검사님의 속사정은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순혁 기자의 속사정을 물어보시면 답을 못하죠. 저희 그 책에 보니까 뭐 광어 도다리 잡어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 한번 간명하게 정리해서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 책 안 사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검사들은 회를 좋아합니까? 근데 요새 도다리가 더 비싸지 않나? 몰라. 그런 비유도 있었어요. 근데 광어가 옛날 광어가 아니다. 이게 양식이 되고 하면서 갑달렸다는 일이 그쪽 여기서 광어로 표현되는 이제 경북고 이제 물회인데 그런 말들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는 양식이 실패했는지 다시 광어가 상한가를 치고 해서 검찰에서는 그런 말들이 실제 이제 여러모로 이제 아시겠지만
이 MB가 들어오신 뒤로 많은 분이 이제 복고풍으로 돌아가는데 어허. 검찰 내에서 이제 그 복고풍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진짜 전국의 그 수백 수천 개 고등학교에 있는 그 한 학교만 광어를 치고 그 광역시에 있는 학교를 도다를 치고 나머지는 이제 다 자보를 친다는 이런 식의 비유가 다시 나타났다는 건 진짜 엄청난 좀 퇴보죠. 안타까운 현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교 평준화가 서울은 74년인가요? 아 77학번들부터니까 그렇죠. 박지만이가 77학번이니까 77학번부터죠. 그때부터 고교 평준화가 됐는데 한원구 교수가 그 혜택을 본 사람이. 네. 박지만이 공부 못해서 뭐 했다는 소리 고등학교 있잖아요. 떨어졌을 그렇죠? 때 하여튼 그 양반들이 이제 평준화가 되니까 어느 학교로 쏠리는 현상이 없어진 거예요. 정말 다행스럽게. 그래서요. 제가 그때 법사위 일을 할 때요. 부산고인가를 기준으로 볼 때 부산고 검사가 5명인가 6명 있었는데 전부 다 검사장이에요. 그 뒤로 합격을 못 해온 겁니다. 제때제때 충원이 안 돼가지고. 네. 네. 근데 법원은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성골, 진골, 육도품이라고 그러나요? 역사판 고증을 받아야죠 우리가. 역사학과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서울 옛날 민사지 고대사는 제가 더 잘합니다. 서울 민사지법으로 발령나고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 근무하고 그 다음에 유학 다녀오고 미국으로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 성골이 돼요. 지금 우리 옆에 헌법재판소 있습니다만 헌법재판관 중에 법원행정처 거치지 않는 사람 아마 한두 명 빼놓고는 다 법원행정처 거쳤을 겁니다. 대법원장이나 지금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전임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그 전임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장도 마찬가지고 다 행정판사 출신들이에요. 행정 기획 전문가들이에요. 재판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정리도 마찬가지고. 모 과목의 재판 같은 경우는 재판보다도 행정을 더 많이 했을 거라고 다들. 여기 옆에 이제 재판관이 계시는 그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런 분들이 이제 성골 취급을 받아가지고 쭉 승진하고 대법관까지 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마무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검찰 개혁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뭐 뒤에 책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리고 나도 꼭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제 이 검사님들이 다 대개 보면은 한 통속으로 보이게 되죠. 한 통속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20대 80으로 나눴고 20보다 더 아래인가요? 어떤가요? 진짜 로열 패밀리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그 군대에서도 저런 말이 있어요.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누구냐? 진포대라고 그럽니다. 진급을 포기한 대령. 진급을 포기한 대령은 장포대라고 합니다. 장포대. 장포대 뭐 진포대. 그런데 그거 배는 게 없거든요. 두려운 것도 없고 알 거는 다 알고. 근데 이컨대 그 뭐 검찰 쪽에서는 이게 뭐 거기도 장포부가 되네요. 검사장 승진을 포기한 부장검사 뭐가 됐든 어쨌든지 간에 적어도 그러니까 이게 개혁이라는 게 바깥에서 하는 거는요. 바깥에서 하는 거는 정말 확 무너뜨리고 사고 짜지 않는 한 개혁은 어렵다고 봅니다. 개혁은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이게 검찰을 완전히 검찰청 문 닫고 현직 검사들은 10년간 검사로는 취직 못한다. 뭐 해버리고 그다음에 검사를 새로 뽑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이 지금 검찰 안에서 개혁의 가능성 또는 예컨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젊은 놈은 좀 낫지 않을까? 젊은 놈은 좀 낫지 않을까 하는데 예컨대 가령 금태섭 변호사 같은 양반이 그러니까 그때 현직 검사로 있으면서 잡혀오면은 무조건 변호인 조력 받아야지. 뭐 그 정도의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걸 보고도 우리는 그게 신선했는데 옷을 벗었단 말이에요. 야, 이 검찰들 저 꼴통들 저거 안 돼라고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밑에 놈들이 와서 후배들이 와서 치받아서 그런 걸 못 견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검찰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이 자체 개혁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은 제도적인 개혁이 있어야 하고 과거사 정리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인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돼야 하는데 검찰은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인적 개혁도 안 하고 과거사 정리도 안 했는데 안 하고 제도 개혁도 안 하고 세 가지 다 안 했는데 그러면은 그 내부의 인적 개혁에서 그 자체 개혁을 추진할 만한 동력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 옆에서 지켜본 판단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시스템에서 순수하게 그 내부적 동력만으로 제도를 개혁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이제 MB 정권 들어와서 검찰이 이렇게 많은 문제가 되고 그러지만 내부 통신망에 글 하나 쓴 사람 없거든요. 물론 대구지검 백혜련 검사가 검사하기 창피하다고 이제 나갔는데 저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흔치 않은 그 케이스거든요. 대부분이 다 침묵하는 그거 안 하더라도 자기 나가서 다 호의호식하게 잘 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에서.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내부 동력만 기대해서는 전혀 되는 게 없고 그러나 또 거꾸로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어떤 혁명적 상황이 오지 않는 한 검찰청을 다 해체하고 1800여 명 검사를 다 새로운 사람으로 충원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제도가 바뀌어가면서 내부에서 어떤 상대적으로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그게 맞다는 식의 어떤 분위기를 창출해 나가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냐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면은 인사 주기부터 지금 1년마다 한 번씩 나름대로 세우거든요.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인사를 할 때는 신상필벌 그리고 공과 사가 어떤지 갖다 제도화되도록 그리고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점수를 매기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인사를 돌아가게 하면 이게 그런 식의 어떤 지금 제도 틀 안에서도 가능화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런지 그리고 경찰에게 법조비리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나서도록 한다라든지 등등의 지금에서도 가능한 것부터 움직여가면서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상식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호응하고 같이 갈 수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